안녕하세요. 널수형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행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간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연체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그 해부생리학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그 학교 입학하지 않은 간호학과 가기로 결정이 나고, 신입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좀 공부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1학년 때는 대부분 뭐 교양 과목을 많이 하니까 크게 뭐 전공 과목을 하진 않는데, 보통 해부학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죠. 해부학이랑 생리학이랑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해부 생리학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부학만 하면 좀 많이 졸릴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해부학, 생리학을 암기 과목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암기 과목 맞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재밌게 재미난 수업 시간은 아니에요. 딱 첫 시간에 가면 언제 쪽지 시험을 본다 이거부터 공지를 하거든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임상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시면 절반 이상이 의학 용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적응하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학교 생활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의학 용어를 공부하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했던 대다수의 방법이 영어, 한글, 영어, 한글. 그냥 글 뜻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용어가 뜻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암기하기도 어렵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의학 용어는요,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발음은 뭐 네이티브처럼 발음하는 의료인은 없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콩글리시로 발음을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외국에 나가서 간호사 생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티브 발음을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유리하고요.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네이티브 발음보다 콩글리시로 배우시는 게 훨씬 간호사로 일할 때는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가장 많이 가장 비슷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의 발음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아마 철자를 외우는데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거의 뭐 발음 기호처럼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간혹 기록을 할 때도 의학 용어를 다 써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에 와서는 한글로 간혹 기록을 표기를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기존의 간호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의학 용어, 그것도 약어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말은 전달이 되지만, 고참 선생님들이 썼던 말하는 의학 용어를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간호사는 나의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부터 조금 공부를 해 두시는 게 학교 생활할 때 좀 자신감도 생기고 수업 시간에 따라가기가 그나마 좀 편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의학 용어, 해부학, 생리학 이걸 따로따로 공부할 게 아니고, 어, 그냥 다 하는 거지 한꺼번에. 그리고 제가 이 해부 생리학하고 관련되어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경험을 하시면, 공부를 할 때 여기다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 생리학, 의학용어, 그다음에 해부학, 생리학의 문제, 이렇게 묶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의학용어 강의를 지금 따로 하고는 있어요. 따로 하고 있는 의학용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의학용어 공부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생리학을 공부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 이래서 의학용어만
생리학만 따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긴 합니다만 되게 지루해요 혼자 하시면. 생리학도 그렇고 의학용어도 그렇고 간호학과에서만 간호사들만 많이 쓰는 간호사들한테만 필요한 정도의 내용이나 수준으로만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간호사한테 잘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 스타일도 아니고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용어 빡 이렇게 나오죠. 좀 빡센 교수님은 1시간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그거 쪽지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걸 머릿속에 집어 넣어줘야 졸업하고 나서 병원에 가면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졸업하기 전에라도 우리 그 실습 나가거든요. 8시간 내내 꾸벅꾸벅 졸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뭔 말인지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한 파트를 배우면 이거하고 관련되어진 실습을 나가고 요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대부분 짜여져 있거든요. 물론 실습하는 병원이 학교 수업 시간하고 안 맞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참 좀 불행한 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실습 나가기 전에 실습 가서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실습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진료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의학 용어 다 외우고 그러고 나가야 실습 나가가지고 책에서 배운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는 요 과정이거든요. 근데 실습 나가기 전에 이 미리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한 학생들은 하루 종일 좁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8시간을 서서 졸라고 그러냐. 자,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은 좀 미리미리 예습 차원에서 좀 선행학습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1학년이 되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이런 과목들이 이제 전공 기초 과목이 되는 건데요. 이 과목들의 공통점은 세포부터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포의 구조부터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물론 그 생리학의 이론 강의는 따로 있습니다. 그 생리학 이론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어차피 해야 될 공부니까 미리 한번 예습 삼아 본다 생각하시고 문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용어부터 하죠. 자, 첫 번째 액티브 트랜스포트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능동 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포가 있고 세포막이 있죠. 세포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유는 이 세포 바깥쪽 환경 인간은 대부분 뭐 수분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바깥쪽 수분의 상태 그 다음에 이 세포 안에 이 상태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막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의 환경과 세포 밖의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게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이 차이를 둘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다, 살아있는 거다, 죽었다. 이거의 기준이 뭐냐면 세포 안과 밖에 차이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요. 세포 안과 밖에 차이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생명 현상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수성이라고 하는 건요. 세포 안으로 또는 세포 밖으로 필요한 물질을 집어넣고 필요 없는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이 활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연 현상에 의해서 삼투라든지 확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물질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게 가능한 물질이 있고요. 이게 불가능한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적인 물질의 이동만으로는 생명 현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필요한 것만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한 거를 능동 수송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물리 법칙에서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능동 수송은 얘네들은 가만히 냅두면 저절로 필요한 만큼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질을 보내야 하는 상황도 생겨요. 그때 우리 몸에서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면서 세포 밖으로 막 내보내고 세포 안으로 막 집어넣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세포막에 이렇게 박혀 있는 구조물이고요. 얘는 에너지를 써서 나트륨 이온을 3개 밖으로 내보내고요. 칼륨 이온 2개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이런 역할을 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얘는 농도하고 상관없이 억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쓰이는 에너지, 이거 기초대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펌프들이 움직이면서 쓰는 에너지들이 바로 기초대사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걸로 다 씁니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트랜스포트, 능동 수송. 쪽지 시험에 이렇게 줍니다. 능동 수송 해놓고 옆에다가 영어로 쓰시오. 괄호. 쪽지 시험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걸 보통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보죠. 이거 한 10분 만에 다 써야 되거든요. 이걸로 출석 체크 겸 평소에 학습 태도, 성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죠?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그다음에 과제물 내는 성적, 그다음에 평소 학습 태도, 출결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합쳐서 100점 만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쪽지 시험 은근히 스트레스입니다. 미리미리 공부해 두세요. 자, 두 번째 플라즈마 멤브레인입니다. 멤브레인은 막이라는 뜻으로 쓰죠. 플라스마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물리적으로는 물에 녹아 있는 입자는 플러스 전기나 마이너스 전기, 요걸 양이온, 음이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전기적인 성질을 대부분 입자들이 띠거든요. 근데 그 전기적인 성격이 없는 중성 기체하고 만나면 얘가 입자긴 입자인데 플러스 성질도 없고 마이너스 성질도 없는 중성 상태, 이런 걸 플라즈마라고 하고요. 플라즈마 가장 대표적인 거 우주의 별과 별 사이에 공간에 뭐가 있어? 그거 이제 플라즈마 기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또 이용해서 뭐 TV의 브라운관이라든지 화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료로 또 쓰이고요. 우리 몸에서는 이 플라즈마를 혈장이라고 해석합니다. 혈장이 뭐죠? 혈관 안에는 혈액이 있고요. 혈액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이 물이잖아요. 물, 수분. 뭐 이 안에는 단백질도 있고,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다음에 우리 몸은 약간 짜잖아요. 소금물이잖아요. 나트륨도 들어있고,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다 섞여져 있죠. 요거 물 성분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포 내부나 외부로 물질 이동을 조정하는 게 세포막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는 아무거나 못 들어가고 아무거나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 안에 필요한 것들만 딱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물질 이동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생명 현상은 이 막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 막이 없으면 생명 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크로마틴이라고 되어 있죠. 크로마틴하고 크로모솜하고 두 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염색질, 염색체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죠. 얘네 똑같아요. 똑같아. DNA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감겨져 있고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요걸 이렇게 감싸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단백질을 구조 싸고 있어야지 이 실같이 생긴 염색체, 그러니까 DNA가 좀 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분리되는 뭐 이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좀 단단한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히스톤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염색질이라고 하는데요. 염색질이 응축이 되어서 이게 염색질 사람의 DNA가 쫙 풀어놓으면 한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세포의 핵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2m가 되는 걸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부피를 최대한으로 줄이거든요. 그렇게 말아서 최대한으로 부피를 줄여놓은 게 염색체예요. 우리 염색체 그림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얘가 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4개씩 만들고 뭐 2개씩 분리가 되고 얘가 다시 또 세포 2개로 바뀌어가지고 얘가 다시 또 분열을 해가지고 2개씩 만들고 뭐 이런 그림 보셨잖아요. 요거 팔자처럼 생긴 거 요게 응축되어져 있는 DNA를 표시하는 그림이거든요. 요게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염색질과 염색체의 차이는 염색체를 풀면 염색질이 되는 거고 염색질을 묶어 놓으면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얘는 세포의 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뭉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선모, 편모 요 얘기인데요. 영어로는 실라, 뭐 킬라라고도 하는데 미국식 발음은 실라라고 있고요. 편모를 나타내는 거는 프라젤라예요. 프라젤라. 선모는 우리 몸에서 제일 좀 이해하기 쉬운 게 기관지 있죠, 기관지. 기관지에는 이 선모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래 같은 거, 기도 분비물, 점액이 나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세균이나 뭐 이런 거 붙어가지고 가래가 되잖아. 요 가래를 위로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나중에 탁 뱉어낼 수 있게. 요게 선모예요. 선모 운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편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자는 뒤에 꼬리가 달려가지고 헤엄쳐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모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편모는 세포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정자의 꼬리 같은 그런 구조를 편모라고 합니다. 둘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이긴 한데요. 편모가 훨씬 더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세포 자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선모는 얘도 움직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세포 자체를 움직일 만큼 아주 큰 힘을 쓰지는 못하고요. 세포 위에, 세포 표면에 액체 같은 걸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토가 들어가는 글자들인데요. 사이토는 세포를 의미하는 거고요. 사이톨로지 이러면 세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 이걸 세포학이라고 하고요. 자, 사이토플라즘. 우리 아까 플라즈마 할 때 혈장, 수분을 뜻하는 말이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세포에 있는 수분이에요. 그래서 세포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구조물을 뺀 나머지 비어 있는 공간에 이 물이 차 있거든요. 그 물이 있는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이토 스켈레톤인데요. 스켈레톤은 뼈대, 골격이라는 뜻입니다. 세포에도 뼈가 있나요? 칼슘 뭐 이런 무기질이 있는 그런 뼈는 아니에요. 보통 섬유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피부 이런 거가 좀 탱탱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콜라겐 같은 약간 좀 유연성도 있으면서 좀 단단하게 구조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세포 골격이라고 합니다. 사이토 스켈레톤. 그림으로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거 세포 안에예요. 세포막 요 안에 2층, 3층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도 있고요. 얘네들이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돼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건물을 지을 때 철근 구조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세 섬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막에 쫙쫙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에 관자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필요한 물질이 뭐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요거 그 다음에 밖에 구조물이 단단하기 때문에 뼈대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미세소관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있죠. 미세 소관도 가로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층, 2층, 3층 요 사이사이에 기둥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게 중간 섬유라고 돼 있죠. 중간 섬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래떡을 여러 개 붙여놓은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1층, 2층 구별할 때 이런 식으로 구조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 섬유, 미세 소관, 중간 섬유 이런 애들이 세포 안에서 뼈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토솔 돼 있죠. 사이토솔 이거는 말 그대로 액체입니다. 액체, 아주 투명한 액체를 사이토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포 질은 겔처럼, 그러니까 젤리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투명한 액체로 된 거는 세포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도라고 되어 있죠. 엔도, 여기도 엔도라고 하는 거는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다,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의미예요. 반대말은 엑소라고 되어 있죠. 엑소, 이거는 세포 밖으로 나가는 거를 엑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엔도사이토시스예요. 엔도사이토시스, 안쪽으로 뭔가 들어온다, 뭐 이런 뜻인데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걸 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이 사이토시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식세포, 대식세포라고 하잖아요. 얘는 뭔가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세포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세포가 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물질을 어떻게 세포 안으로 잡아먹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요 그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게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세포 바깥에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대식세포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물질이 있어요. 얘를 잡아먹는 방법은 이렇게 자기의 세포막을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고 밖에 있는 세포막하고 얘하고 분리가 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잡아먹은 세균이나 세포 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여기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요 안에서 얘네들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세포가 외부에 있는 물질을 잡아먹는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크기가 너무 커서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없다. 세포막에는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요. 요 사이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물질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예 세포막의 모양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입처럼. 그래가지고 여기를 꿀꺽 삼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뭐 대식세포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형식도 있지만, 세포 안에 필요한 영양분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것들. 이런 영양분들도 이런 식으로 분자가 큰 것들은 이렇게 세포막으로 싸가지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한 걸로 바꿔서 만들어서 씁니다. 그걸 소포, 베지클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렇게 다물고 나면 요 안에 주머니 안에 여기 필요한 것들이 요 안에 들어있죠. 요 조그마한 주머니다, 그래서 소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엑소사이토시스, 세포 밖으로 유출을 한다, 이런 뜻인데요. 당연히 엔도사이트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똑같아요. 내가 이 세포 안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요 소포를 이렇게 옮겨요. 세포막까지 가까이에 와서 세포막이랑 요 소포랑 이렇게 붙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포의 막이나 세포의 막이나 똑같은 인지질 이중층에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붙었다가 떼었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었다가 이쪽으로 구멍을 딱 내주면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엑소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ER이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형질내 세망이라고 어렵게 우리말로 붙여놨는데 말 그대로 그냥 납작한 주머니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소포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요렇게 막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 여기 이렇게 무슨 성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막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핵이 있고요. 세포 핵 안에서 DNA를 복제해 가지고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DNA 정보를 받아서 단백질을 만들죠. 요 단백질을 요렇게 얘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DNA를 복제해서 만든 여러 개의 단백질들을 이 안으로 보내서 단백질끼리 합쳐서 다른 걸로 만들거나, 그다음에 쓰임이 다른 단백질 종류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 소포체들이 만든 뭐 단백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골지체라고 하는 여기다가 보내주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만들어진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아까 소포 있었죠? 소포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세포막에 붙여가지고 아까 얘처럼 이렇게 해서 세포 밖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내보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의 각 부분들 사이에서 물질을 수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핵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받아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R 형질 내 세망, 이거는 다른 말로 소포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포체가 두 개가 있죠.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이 붙어 있는 소포체가 있고요. 리보솜이 없는 소포체가 있어요.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매끈한 면에 이렇게 알록달록 이렇게 볼록볼록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얘가 표면이 거칠겠죠. 그래서 얘를 거친 면 소포체 이렇게 부르고요. 리보솜이 없는 애가 있어요. 얘가 없으면 표면이 매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매끈면 소포체, 우리말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 의학 용어는 다 한자로 되어져 있거든요. 거칠다, 요거는 조면 소포체 이런 말로도 쓰고요. 매끈한 소포체는 매끈할 활자를 써가지고 활면 소포체 이렇게도 이름을 부릅니다. 자, 요거의 또 다른 이름은요,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과립이 있다, 과립형이다, 과립 세포질 그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리보솜이 안 붙어 있으니까 과립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과립 세포질 그물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어쨌든 이 R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포체 또는 세포질 그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움인데요. 이퀄이라는 게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수학에서 이퀄, 그 이퀄이에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그러면 평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분자들,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져 있는 상태를 평형이라고 합니다. 뭐 얘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facilitated diffusion이거든요. facilitated라고 하는 게 용이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diffusion은 확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이 잘 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촉진 확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작은 미세한 틈이 있어서 어떤 물질은 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 뭐 자연적으로 뭐 삼투나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는 속도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통로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특정한 물질만 쉽게 잘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는 훨씬 더 촉진이 빨리 되겠죠. 여기 이 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분자나 이온들이 잘 확산될 수 있게 해주는 걸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반드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 두시지 않으면, 저기 특히 문과는 시간 투자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미리 공부 안 하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수업 듣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쪽지 시험 본다 그러면 안 외워지거든요. 시간 되게 부족해요. 자, 그래서 미리 한번 외워둡시다.